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국회에서 밝혀 비현실적 통계를 쓴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같은 시기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1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였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원은 최근 이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의 PC 다수를 포렌식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부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계획부터 작성까지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부동산원 전체 중 해당 부서 PC만 포렌식한 감사원은 실제 국토교통부 측이 통계를 작성할 때 표본 종류나 수 등 항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관련 직원 PC를 포렌식해 분석 중인 감사원은 국토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할 경우 전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윗선 개입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발언이나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는 분인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 조사를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16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거론되는 만큼 감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사건이 커질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강조해온 만큼 감사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이어 이번 통계 조작 의혹까지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자칫 공직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특히 노조 부패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 투명성부터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이 진정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에 쓰여졌는지는 누구도 검증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의 그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5,300자에 이르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는 나이셈법이 혼선을 주는 것을 막고자 국제 기준에 맞추는 건데 올해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부터 개편됩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틈을 타 증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죠.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과세의 기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이었지만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산출 방식이 바뀌어서 말씀대로 실거래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증여 부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 부담이 더 늘 가능성이 큽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들은 각각 내년에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국회에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전성과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자는 게 큰 뼈대입니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먼저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이 같은 방향성만 우선 제시했습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그 두 가지 중심적인 그 주장들이 있는데 자문위 측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근거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이 18.2%의 절반이고 연금으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말고도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고 이에 맞춰 의무 가입 연령도 현행 59세에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령화 상황에서 젊은 층의 납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는 일반 국민대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지난 1988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첫 도입했습니다. 초기에 설정된 저부담 고급여 방식 탓에 김대중 정부는 연금 지급 시기를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1차 개혁을, 노무현 정부는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서둘러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상향 등 4가지 조합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고 논의는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나 오래 내고 늦게 받는 방식 모두 여론은 싸늘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의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입니다.